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합의 초안이 나왔습니다. 한국당이 펄쩍 뜁니다. 한국당이 그럴 자격이 있냐는 비판과 그럼에도 제1야당을 배제하는 건 잘못이라는 지적이 엇갈립니다. 그 이전에 여야 4당의 합의 초안이 실행력을 가지려면 각 당에서 추인을 해줘야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회 상황 알아보고 토론도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증원 절대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주십시오. 여기저기 내걸린 한국당 현수막들입니다. 사실상 여야 4당이 국회의원을 늘리려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당사자들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따져보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더 뉴스가 주목하는 뉴스는 청담동 주식 부자의 부모가 살해된 사건, 버닝썬 수사 속보, 조울증 증가, 또 한국당 지지율 등입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증권방송 등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려 250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씨의 부모 두 사람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1명을 붙잡아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공범 3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원한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까지 2차 소환 조사를 벌인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모 총경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유착 경찰관에 대한 수사와 대규모 감찰, 양갈래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 바꾸기보다 어려운 것이 선거법 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야 4당이 비례대표 확대, 만 18세 투표권 등을 담은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벌써 날치기 저지를 선언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불똥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튀었습니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 430여 개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계도가 우선이라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분향소 천막이 지난 2014년 7월 설치된 이후 4년 8개월 만에 자진 철거됐습니다. 분향소 자리에는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기억의 공간이 새로 조성됩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한때 흑수저 출신 투자가로 유명세를 탔지만 투자자들을 속이고 불법 시세 차익을 올린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지난 주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살해한 30대 남성을 체포하고 달아난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왜 살해를 한 것인지 또 이희진 씨와는 연관이 있는 것인지 등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 어디까지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사건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희진 씨의 어머니는 그제,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오후 6시쯤에 경기도 안양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다음 날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창고에서 역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희진 씨의 부모는 발견 시점으로부터 20여일 정도 전인 지난달 25일에 이미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6일 이희진 씨의 남동생이 부모님과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이 씨 모친이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살해 당일 찍힌 수상한 남성 4명의 행적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인 34살 김모 씨를 어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이 씨 부친도 살해했다는 자백을 확보한 뒤 평택의 한 창고를 뒤져 시신을 찾았습니다. 현재는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 이희진 씨와는 무관한 채권 채무 관련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의 연관 가능성도 열어두고 4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숨진 이 씨의 부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김 씨를 상대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조금 전부터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수사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사건으로 아들 이희진 씨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자신의 SNS 등을 통해서 서울 청담동의 고급 주택이나 또 비싼 수입차를 과시하면서 이 주식 부자로서의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특히 자신을 오로지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흙수저라고 포장을 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하지만 투자 매매업으로 불법 시세 차익 130억 원을 올리고 투자자 200여 명을 허위 정보로 속여 250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면서 그 실체가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수감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이 씨와 관련된 원한 범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역시 이 때문입니다. 이 씨는 벌금을 낼 돈은 없다면서도 재판을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버닝썬 사건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승리 씨 등 연예인들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윤모 총경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도 유인석 대표 등과 골프 회동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박광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총장이라는 단서에서 누구인지 특정이 된 윤 총경. 혐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건 윤 총경과 다른 현직 경찰 2명인데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공동 설립한 술집 몽키뮤지엄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줬다는 겁니다. 모두 대기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몽키뮤지엄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클럽처럼 운영을 하다 지난 2016년 다른 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윤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단속된 사안이 경찰서에 접수가 됐는지 또 단속될 만한 사안인지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윤 총경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유 대표와 골프를 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윤 총경은 유 대표를 지난 2016년 초 사업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가 된 골프 회동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에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들의 골프 모임에 승리도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그런 진술은 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경찰이 강남 일대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십 명을 입건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 이후 서울 강남클럽 일대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또 유통한 혐의로 모두 40명을 입건했습니다. 버닝썬 관련은 모두 14명인데요. 승리 절친으로 알려진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와 MD 중국인 여성 애나 등도 포함됐습니다. 버닝썬 외 다른 클럽에서는 17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른바 물뽕 등을 유통한 혐의가 적용된 9명도 입건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문호 대표는 이르면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수사 중인데요. 앞서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구속된 전직 경찰 강모 씨와 경찰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찰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데요. 실제 강 씨가 당시 강남경찰서 한 과장에게 사건 무마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승리가 해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게 여성을 준비하라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외 원정 성매매와 도박 등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이달 말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과 용산 참사 사건 등 각종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활동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과거사위 정례회의가 2시로 예정돼 있었던데요. 시작이 됐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과거사위 정례회의가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진상조사단은 활동기한 연장을 다시 한번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이번 달까지인데요. 특히 김학의 사건 실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팀을 중심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이미 활동이 3차례 연장된 상황에서 또다시 연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단에서 연장 요청을 하면 과거사위 회의에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텐데요. 법무부와 과거사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 연장 요청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오늘 바로 결론이 나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에 대해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겁니까?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용산 참사 사건입니다. 김 전 차관 의혹의 경우 2달 연장을, 용산 참사 사건은 3달 연장을 각각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은 경찰이 송치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3만 건을 누락한 정황이 발견됐고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계좌나 이메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김 전 차관이 조사단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고 있는 만큼 조사단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사단은 연장 요청이 다시 한번 거부된다면 어설픈 결론을 내느니 조사 결과 보고서 자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과거사 청산 의지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사단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추천수가 현재까지 6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 등을 고려해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는 예정대로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현재 47석인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함께 마련하고 각 당 추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내부 반발이 거센 데다 한국당은 날치기법 통과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어서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죠.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각 정당별로는 물론이고 의원들 사이에도 이해가 첨예한 선거법 문제라서 민감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치권 현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목소리에 관해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각 당이 좀 내부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 탈당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당론 지정을 위한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외 지역위원장 10여 명도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당 지도부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또 소수 의견의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협상안에 반영해 나가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선거법과 다른 법안 연계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했고 유성엽 최고위원은 민주당 안대로 합의하는 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 4당 합의를 두고 한국당은 날치기법 처리를 결사 저지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권력 야합인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권력 야합적인 선거법이고 이러한 패스트트랙을 올리겠다는 것은 권력 나누기밖에 되지 않는다. 네, 오늘 상임위원회도 여러 군데 열리더군요. 어떤 현안들이 다뤄집니까?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문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 장관은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경찰과 공조하겠다고 밝혔고 기찬수 병무청장은 입영 연기 신청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현실 도피성 입대를 막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후부터 진행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4.9%) 3월 둘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 범위 이상으로 앞지른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3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또 올랐습니다. 4주 연속 상승하면서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6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가정주부 여론의 변화였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한국당은 12%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된 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일부 작용했을 수 있겠지만 보수 성향의 유권자 비중이 높은 직업군인 만큼 정치 갈등, 남북미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호남에서 여권과 한국당의 엇갈린 지지율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서울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이 가장 컸던 곳입니다. 3월 첫째 주보다 5.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4.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의 호남 지지율 상승폭은 7.7%포인트, 전주 대비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최근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세는 여러 악재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은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50% 이상이 부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 곧이어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일었지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층은 극단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93.1%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봤지만 한국당 지지층의 83.6%는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의 이면은 확장성 제약입니다. 당면에 있는 선거법 갈등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 그리고 다음 주 청문회 등은 한국당 지지 흐름이 계속될지 한계를 보이게 될지 그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네,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선욱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다행히 지금 대체로 공기질이 좋은 편인데 오늘부터 그래도 차량 미세먼지 단속이 시작됐죠? 네, 환경부는 오늘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각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위주로 단속을 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차와 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합니다. 먼저 각 시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와 버스, 학원차 위주로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 위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경유차 단속은 차를 세워놓고 단속 반원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나오는 매연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휘발유와 LPG 차량은 경유차와 달리 차를 세우지 않고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한 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주행 중인 차량을 단속합니다. 측정 결과 배출가스 상태가 불량인 차량은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주는데 불량 통보를 받아도 곧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1년 안에 배출 허용 기준을 연속 2회 초과할 경우에 15일 이내의 차량을 정비하라는 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개선 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와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봄과 가을 두 차례 하는데요.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처분보다는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관련 정비와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순욱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운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지 능력 등이 기준에 못 미치는 노인들은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방향을 틀어 병원으로 돌진합니다. 놀란 행위는 다급하게 피하고 차량은 출입문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입니다. 카페로 돌진하거나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고령 운전자들의 아찔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꾸준히 늘어 9%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22%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의 신체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속도로 운전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 유효 기간이나 최고 속도 제한도 검토됩니다. 적용 대상은 인지기능 검사나 야간 운전 시험 등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은 한 3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노인 및 의료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문기관, 연구 영역 등을 통해 공감받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기준에 못 미치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약 4년 8개월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키던 세월호 분향소가 오늘 오전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천막 주변에 펜스를 친 뒤 분향소 구조물과 천막 등을 걷어내는 등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가족협의회는 합의에 따라 어제 영정을 옮기는 이훈식을 시작으로 철거에 나섰습니다. 전체 영정들 가운데 미수습자와 이미 가족품으로 돌아간 이들을 제외한 289명의 영정은 천막을 떠나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서고에 임시로 옮겨졌습니다. 천막이 떠난 자리에는 기억, 안전, 전시 공간이 조성돼 참사 5주기인 다음 달 16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천막은 사고 3개월 만인 2014년 7월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기 위해 2017년 7월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기 위해 당초 3개가 설치됐다가 이후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11개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14개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족 등이 설치한 천막 3개는 허가를 받지 않아 수차례 불법 논란이 일었고 서울시는 천막을 철거하고 기억 공간을 설치하기로 가족협의회와 협의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 집값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매매가와 전셋값 하락은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부동산 침체 역시 장기간 집값 상승과 공급 물량 누적이 조성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시장 조성 과정에서 임차인 등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울증 진료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발표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씩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령층과 20대 청년층에서 그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조울증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치료와 예방책은 무엇인지 백종우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울증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울증은 기본적으로 우울증은 이제과 같이 기분 장애이지만 우울증은 우울사파만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조울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조증 또는 조증과 같은 우울증의 반대인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기간에는 기분이 들뜨고 에너지가 넘치기도 하고 잠을 적게 자도 거뜬하기도 한 것이 조울증에서의 조증의 특징입니다. 이 조울증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인가요? 예, 흔히 우울증과 같은 경우는 인구 중에 한 10%도 얘기하고 여성 같으면 20%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조울증과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에서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원인인 뇌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이게 조울증이구나 이렇게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사실 정상 반응이거든요. 네.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건 대인관계에 따라서 기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조증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일정한 기간, 최소 1, 2주 이상을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들뜬다든지 지나치게 낙관적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이 늘어나고 잠을 한 2-3시간만 자도 너끈하다든지 이런 에너지가 넘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그 조울증은 또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개인적인 손해, 대인관계의 문제, 직업에서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초기에 병원에서 진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이게 사실 이 조울증과 같은 질환이 분명히 가족들이 느끼거든요, 초반에. 근데 설마 우리 가족이 그럴 리가 없다,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다가 안타깝게 때를 놓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본인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만약 그 본인이 잘 설득되지 않는 경우, 이 병식이 없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의원을 찾거나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설득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초기에는 잘 설명하면 이게 전보다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모습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공부나 학업이나 직업상에서 잘 어려움이 생기니까 한번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설득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미 심해진 경우에는 말로 설득하는 게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가와 미리 가족이 상의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조울증과 우울증을 간략하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조울증이 우울증보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 좀 더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증이라고 하는 것이 심할 때는 어떤 망상도 있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본인과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울증 같은 경우가 우울증보다도 자살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작년 연말에 있었던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 때도 병명이 조울증이라는 것이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좀
봐야겠지만 예. 일시적으로는 타인을 이렇게 증상과 관련해서 공격했다든가 하는 환자 중에 조울증 환자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처방도 다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조울증과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조울증의 경우에 잘못 오진되는 경우가 우울증입니다. 조증을 놓치는 것이죠. 근데 조증 환자에게 이제 항우울제를 처방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조울증이 좀 재발 가능성이 큰 편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한 15% 정도는 한 번만 앓고 한 번도 이제 재발 없이 사는 분들도 있지만 네. 약 절반 정도의 분들은 이후에 또 삶의 스트레스나 이럴 때 재발을 적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만성 질환으로 보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 조울증 치료 환자가 5년 새에 21%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의료진으로서 실감하십니까? 저희가 보기에 좋은 점은 이제 편견이 상당히 감소하면서 스스로 치료를 받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느셨습니다. 조울증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21%가 늘은 거는 결코 유병률 질환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치료율이 늘은 편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신건강 실태조사라는 역학조사 결과에도 보면 조울증에 큰 변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꼭 진단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치료율이 늘은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70대 이상은 주로 좀 증가율이 높았고요. 20대 네네. 청년들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또 높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주 좀 인상적인 결과인데요. 왜냐하면 조울증 자체가 25세 이전에 많이 발병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대 청년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이때에 발병하는 분들의 치료율이 높아졌다고 보이는 면도 있고 또 특히 최근에는 이제 20대가 여러 가지 취업의 어려움이나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의 유병률이 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에 왔다가 또 조울증을 진단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55세, 60세 이후에 이제 조울증이 처음 발견되는 경우는 뇌졸중이라든지 여러 뇌의 기질적인 장애 이후에 이 관련된 뇌 신경 질환에 의한 조울증이 또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발견과 치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진료 건수를 비교해봤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1.4배가 많게 나왔습니다. 네네. 예, 여성이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조울증의 경우는 남녀가 1대1인데요. 네. 여성이 더 많이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은 단지 조울증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다른 불안장애에서도 동일한 경향인데요. 여성의 경우가 좀 더 정신과를 찾는데 장벽이 높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진료 건수를 비교해 보면 여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남성 중에 치료받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아직도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예방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예방책이 있을까요? 조울증도 이제 일종의 리듬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수면 주기도 아주 잘 맞춰져 있고 낮에 햇빛을 보고 많이 움직이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잘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울증의 재발을 막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일정한 수면 주기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덜 오거나 못 자거나 할 때 항상 또 위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주기를 잘 맞춰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권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새 법안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이나 다름이 아닙니다. 민의를 왜곡해서 국회 의석을 날치기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사적성의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의 수단을 동원해서 선거법 날치기를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사적성의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신속 처리 절차 1보 전이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원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제도 개혁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득권 야당 자유한국당이 걸림돌로 등장했습니다. 반개혁 세력의 민낯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정선 대변인이 시원하게 일갈했듯이 토착 외구 세력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구는 퇴치 대상입니다. 토착 외구 세력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구는 퇴치 대상입니다. 정치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는 것입니다. 반기문 총장께서 국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혹여라도 반기문 총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긴다는 생각은 털끝만치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제로 베이스에 놓고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제의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스스로 버리는 어리석음을 단탄했습니다. 정치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는 것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단일안에 합의했습니다. 현재는 초안 수준이고요. 예상대로 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 각 정당의 내부 추인이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안이기 때문입니다. 추인이 안 되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고요. 자, 바른미래당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개특위 4당이 합의한 현 제도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현 제도는 그 지역구 253석, 네. 그리고 나머지 47석을 이 253석과 다르게 비례대표 47석을요. 네. 정당에서 득표한 것에 따라 병립형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거든요. 네, 거기에 근거해서만 나누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의원 정수 300명에 대한 건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100% 도입을 했을 때는 네.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 한 80% 이상은 의석수는 좀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연동형을 반 정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대1 수준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지역구가 225석. 비례대표가 75석인데 네. 이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득표에서 10%를 얻은 정당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전체 득표에서 10%를 얻었으면 고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보면 30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역구에서 이 A라는 정당이 10석을 얻었어요. 그럼 20석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2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를 다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0석 가운데 10석만, 50%만 보정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 그 275석 중에 보정률 50%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병립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또다시 배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한껏 살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어떤 합리적 조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다양성을 강조하고요. 예. 그리고 소수 정당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의회 제도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가 이번 예. 합의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연동형을 하면은 정당 득표율로 보장받는 의석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역구가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이 확보돼 있으면은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득불 제도상으로 보면 독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요. 초과의석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서 300석으로 묶어 놨지만 300석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되었을 때의 어떤 모순이 파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는 건데요.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의 역사성, 문화성, 정치 제도 이런 부분과 조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지 않은 길을 가자고 여야 사당이 지금 합의해 놓은 그런 상황이죠. 이 밖에도 선거 연령을 지금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8세에게 선거 연령을 주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대체적으로 정치권 내에서도 이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개특위 내에서도 전 정유섭 간사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몇 가지 좀 보완 장치를 둔다면 토론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당략적 사고 속에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공론화되지 못했는데요. 여야 사당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걸로 그렇게 여기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도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닙니다. 투표를 통해서 당원과, 모든 당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당이 당원과 대의원들의 이 투표를 거쳐야 되고요. 그것을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6개월 전에 선관위에 우리 이렇게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비례대표가 특정 지도부가 마음먹은 대로 내리꽂는 그야말로 무늬만 비례대표 아니냐 이런 어떤 비아냥과 비난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예, 지금 이 부분들을 여쭤본 게 워낙 이제 연동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게 쟁점이었기 때문에 중요한데도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어서 먼저 좀 여쭤봤습니다. 조금 전에 연동형에 대한 그러니까 50% 연동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 뭐 기동민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안은 어쨌든 정개특위가 합의한 안입니다. 근데 그 합의안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제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요 논의 트랙에서 논의가 가다가 이제 공직선거법 내용 아니기 때문에 연령 18세 이하 부분들이 함께 들어갔는데요. 이건 오늘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이 결과적으로 각 당에서 이것을 의총 추임받는 데 있어서는 저는 조금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선호에 따라서 뭐 그런 건 좀 차치하고서라도요. 어쨌든 왜냐하면 저희 당내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제 단독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이 연동형 비례제를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또 있고 또 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같이 연동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어떤 큰 아젠다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개별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쉽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 싶어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A, B, C, D 4개의 정당이 있는데 지금 지역구는 225석하고 결과적으로 75석의 비례대표로 이제 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종 의석은 300석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근데 지역구에서 95석의 득표를 한 정당이 있고 이렇게 120석, 10석 또 D당은 한 석의 지역구도 득표하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정당 득표율 지금도 지역구에 있는 후보와 정당의 표를 한 표씩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 득표가 A는 30%, B는 40%, 또 C는 20%, D는 10%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순수 연동형 비례제는 아까 기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이 30%를 연동해서 300석 곱하기 30%는 90석 아닙니까? 그러면 95석을 차지한 지역구에 이미 차지해버린 오버돼 버렸죠. 여기까지가 이제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초과 의석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신 거죠. 근데 저희는 합의를 보기를 300석까지 했기 때문에 연동률 50% 준연동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그 의석이 정당 득표율 배분보다 이미 초과해 버리면 비례대표에서는 받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당이나 B당은 받아갈 게 없어요. 그렇죠. A당, B당은 없죠. 그러면은 지금 C당의 경우는 10석을 지역구에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20%의 정당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총 300석 곱하기 20% 하면
60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미 10석을 지역구에서 받았기 때문에 네. 50석만 뺀 나머지 50석의 50% 반으로 나눈 25석에 해당하는 것만 비례대표에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 연동으로 하면은 50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4당이 합의한 거는 연동률 50%이기 때문에 2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석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D당은 지역구에서는 0석을 얻었지만 예. 10%이기 때문에 300의 10%는 30석이니까 네. 30석의 반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15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미 75석의 비례대표 중에 25석과 15석, 40석을 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비례대표는 35석만 남게 됩니다. 네. 그 35석을 다시 4개의 정당이 득표한 정당 득표 요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35석을. 그 방식만큼은 기존대로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면 10.5석, 14석, 7석, 3.5석이 나오는데 네. 이건 극단적인 이제 동수가 나오는데 이때는 제비뽑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300석에 맞춰서 네. 지금 말씀드린 지역구 의석과 결과적으로 초기에 1차적으로 연동효를 적용한 15석과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적용한 35석의 나머지 곱하기 10%를 한 3.5석 더한 네. 그 의석이 그 정당의 의석수를 갖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저 남은 비례대표라는 항목은 그때 선거 때마다 네. 계산에 따라서 달라질 거죠. 수 있죠. 네. 예, 왜냐하면 저 가정하에서는 이제 35석의 비례대표가 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머지 정당에서 이미 40석을 네. 50% 연동률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전에 C당의 사례에서 봤듯이 지역구 당선자가 없지만 정당 득표율이 일정 정도 나오면 의석을 꽤 많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현재보다 다당제 구조가 조금 더 강화되고 네. 그동안 좀 소외됐던 정당 득표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없어서 목소리가 약했던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게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 혹은 복합 연동형,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가 이 사표 없이 민심 그대로 정당의 지지율대로 반영되어서 네. 좀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대표될 수 있는 이런 대표성들을 명확하게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극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우리 당은 88년 이래로 양당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그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다수당 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 거고요. 네. 그 선호하고 있는 과정에 제도적 보완책을 저는 더 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정치가 양당 중심으로 너무나 많이 싸운다,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이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데 네. 그 비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견해를 가진 집단들이, 물론 이제 봉쇄 조항이 있습니다. 그 봉쇄 조항까지 허물어 버리면 너무 무원칙하게 이 많은 정당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최소한의 봉쇄 조항을 좀 확보를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좀 조율되어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지금보다는 이 대표성, 예를 들어서 조직된 사람들이라든지 목소리가 예. 큰 사람들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고 차별받고,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갇혀서 좀 이렇게 이 다수 대표성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에게 뭔가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예. 희망을 줌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3당에서 요구했던 100% 연동제는 아니지만 지금 민주당의 이런 입장을 뭐라고 할까요? 좀 진전된 양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일단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연동제는 이미 그 세 가지 안 중에 이미 주장을 했던 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3당이 양보해서 그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그런 모양을 띠게 된 것이죠. 이미 준연동제는 세 가지 안 중에 들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게 순수 연동제를 하지 못해서 아까 말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완벽하게 이게 보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 이전 제도보다는 진일보한 제도인 건 물론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 네. 측면에서는 아까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정말 이 다변화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의 욕구들을 이 정치권 안에서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뭐 이 준연동제라도 이렇게 만약에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제 변화의 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리고 예. 실제도 그 정치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다당제 출현, 그로 인해서 정치권의 변화, 또한 소수 계층들의 어떤 목소리 반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각 양당제가 갖고 있는 한계는 결과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 당을 내가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을 좀 극복해 나가자.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분권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 중심제도 결과적으로는 분권형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과도기적인 형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당에서 네. 국회의원 증원된다 이 제도로 네. 하면 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여기저기 막 현수막도 걸려 있더라고요. 네.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완벽한 가짜 뉴스죠. 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석수는 국민의 뜻을 좇아서 300명으로 고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100% 연동형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50%에 하면 준연동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이런 부분들로부터 좀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저는 예. 보는 것이고요. 네. 아까 오신환 의원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이렇게 어찌 보면 정치하고 있는 다수의 세력들이 뭔가 기존의 선거 제도를 탈피해서 거기에는 기득권 양당이라고 주장을 해주셨지만 저희들 더불어민주당도 큰 결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단계 진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사회에서 완벽하게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준연동형 정도가 아니라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이런 데처럼 정당이 득표한 만큼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대의가 형성이 되면 지금의 기반에서 한 발씩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의 장점들을 찾아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300석의 고정된 의석은 초과되지 않습니다. 절대 이제, 초과하지 않는다. 예, 그거는 네. 이제 국민들께 정확하게 우리가 합의를 본 것이고요. 네.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이 논의의 틀에 지금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 예. 이제 준연동형으로 하더라도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극히 적은 그런 확률이 있긴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론적인 가능성은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석으로 75석의 비례대표를 고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동일한 균등하게 율을 낮춰가지고 그 75석에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결코 300석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석패율제라는 게 도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입이 되는 거죠. 합의 초안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출마했던 사람이 네. 비례대표에도 입후보를 하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제가 늘긴 했지만 네. 지역구 출마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는 네. 그러면 이제 비례성 아니 뭔가 전문성, 예. 뭐 소외계층 대변 이런 부분들이 네. 희석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 저는 장점이 부각될 수도 있고 단점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석패율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거법 논의가 선거구제 논의가 될 때마다 정치권에서 회자되었던 논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나마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뭔가 이 지역주의를 이렇게 좀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임 합의안에 나오고 있는 것은 6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그 6개 권역 중에서도 뭐 한 권역 내에 2석 이상 뭐 이렇게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또 30% 이상 득표한 그런 권역에서는 아예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방 앵커께서 말씀 주셨듯이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 의미의 어떤 전문성, 다양성, 비례성 이런 부분을 해칠 수 있는 여지들을 최소화시켜내는 그런 고육책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28석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의 가장 큰 명분이 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는데 그걸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이 석패율 제도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비례대표로 걸어놓으면
2등이더라도 당선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라는 것은 네. 어찌 보면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할 수가 있는데 네. 석패율제 같은 경우를 좀 도입하면 아쉽게 낙선한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되 아까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으로 또 그것을 전부 다 너무 확대해서 열어놓으면 기존의 비례대표 취지에도 또 어긋나고 예. 또 그렇게 되면은 전부 다 또 이제 유명하거나 아니면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다시 또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인지도가 높은 예.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한적으로 합리적으로 했고요. 또 그 비례대표제에 기존에 있던 여성 할당에 대한 홀수의 여성을 배치하는 것들은 예. 기존에 그냥 두기로 했고 네. 짝수의 이제 석패율제 그것도 2명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석패율제로 뽑히는 지역구에 출마했던 사람이 비례대표로 뽑힐 수 있는 그 수는 제한이 될 것이고 네. 그럼 이런 뭐 긍정적인 결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TK에서 당선되기 힘든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다거나 네. 아니면 호남에서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선된다거나 물론 지금 의석이 많습니다만 네. 그런 희망을 하는 것이죠. 예, 네. 제도를 통해서. 네. 그리고요. 그 정당 득표가 가급적이면은 의석으로 이제 연결되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인데 네. 그 정당 득표 하한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정 퍼센테이지 이하면 아예 없애버리는, 네. 인정하지 않는. 네. 그게 유지되나요? 뭐 지금 현행법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럼 3%까지는 득표해봐야 사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장벽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오히려 높인다? 네, 네. 왜 5% 정도는 좀 높여야 왜냐하면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좋은데 예.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 정당들이 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기존 현행 룰대로 3% 득표 이런 부분들이면 정당의 어떤 본원적인 의미에 충실해서 네. 의석수를 낼 수 있는 이런 걸로 합의했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당제 추전에 대한 어떤 그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예. 너무나 많은 난립하는 정당이 또 추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한 진입의 장벽을 만든 건데 독일은 5%고 스웨덴은 4%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회법 189조에 3%로 제한하고 있고 네. 또 지역구에서는 5석을 차지하게 되면 이런 정당 비례 득표율과 상관없이 또 그것도 해당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도가 따르고 있는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예. 3% 5석 이 기준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든 것이죠. 예. 네, 환경단체 등에서는 그 기준을 좀 낮춰서 이른바 환경정당의 원내 진출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환경의 중요성이 워낙 커지니까 그런 요구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되겠네요. 저는 뭐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제도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목소리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능력들도 같이 겸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조금 전에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이제 꿰야 되잖아요. 각 당의 추인 절차가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추인이 가능할 것인가 가장 관심이 큽니다.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지난 의총에서의 그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남았고요. 이게 당론으로 채택될 정도의 수준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의 이 룰 자체, 선거 룰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연동형만 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성이 맞는 것이지 또 준연동형으로 또 물러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요 자체에 대해서 또 일부 다른 이견이 있는 또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도부가 좀 잘 최대한 설득하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이 아니면 반보라도 나가기 위한 어떤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좀 잘 설득해내서 갈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아마 이제 의총이 지금 뭐
언제 열립니까? 의총? 아직 날짜를 잡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그분들을 더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추구하고 있는 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안을 지금 거의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개특위에서 이미 합의된 그 안을 가지고 함께 의총을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이 되려면 의총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예. 3분의 2가 되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총으로 표결을 해서 한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분열을 촉진시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은 좀 합의를 통해서 또 잘 설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면은 아예 패스트트랙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고요. 네. 선거법만 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네. 공수처법하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까지 다 포괄하는 지금 여야 4당이 논의해온 그 이제 포괄적인 패스트트랙에 동의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장 하자는 의견과 일부 보완해서 하자는 의견이 또 갈립니다.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복잡하네요. 단순히 패스트트랙에 하자 말자 이렇게 보면 뭐 하자는 쪽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하지 말자는 쪽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만이라도 하자는 쪽이 3분의 2는 된다는 건가요? 예. 일단은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불가피하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내부적인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조정하더라도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럼 선거법만 패스트트랙을 하자는 의견은 어느 정도입니까? 선거법만 패스트트랙을 하자라는 것은 뭐 그 수에 이제 일정 정도 뭐 한 5-6명 정도. 그러면 뭐 대충 계산을 해봐도 선거법만 패스트트랙을 하자 또는 패스트트랙 아예 안 된다라는 의견과 지금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패스트트랙을 하자는 의견이 한 5대5 아닌가요?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죠. 선거법만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면은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요. 제가 뭐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께서 판단하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까지 온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한 우리 당내 사정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절박성 못지않게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뭐 국정원법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논의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절박한 심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함께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논의를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른미래당 대단히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이제 사무총장으로서 당무를 총괄해야 되는 오신환 의원 대단히 힘드실 텐데요. 타협하고 절충해야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과정을 통해서 타협하고 절충해 왔어요. 이제 선택하고 결단해서 좀 더 다음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발걸음을 지금 띄어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선거법만 가지고 패스트트랙 하는 거는 민주당이 못 받겠다라는 뜻으로 읽히고요. 바른미래당이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지금 뭐 합의를 뭐 최종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요.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에 조금 보완하거나 조금 방향이 좀 틀어진 그런 안을 이제 저희도 우리 바른미래당의 안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겁니다. 그것이 우리 내부의 어떤 동력을 좀 더 추동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에서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내부를 설득할 명분으로 삼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경 수사권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내용에 있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의견을 담아서 우리 안을 만들어서 그분들까지도 찬성적으로 좀 일단은 같이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한 1, 2분밖에 안 남아서요. 가장 중요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그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법 어느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근본적인 이제 분리, 기능의 분리인데 그것이 양 기관에 대한 적절한 타협으로 인해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정부 합의안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후퇴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수사권을 이제 경찰에 주게 되면 경찰이 수사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또 네. 정치 권력과 결탁하게 되는 이런 인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수처도 예. 마찬가지고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보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기 의원께 뭘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만 민주당 사안은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만 저는 코멘트해 드릴게요. 예, 예.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오신환 의원님과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토론해 봤는데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지금은 첫 발을 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제도라는 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보는 거죠. 조금 부족한 듯해도 수사권 조정 문제도 좀 부족해 서로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수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첫 발을 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첫 발을 띄어가면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발도 못 띄는 것은 지금 20년 동안 논의가 지체되고 정체되었던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첫 발을 띄기 위한 그런 조정안이라면 언제든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처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네. 바른미래당에서 어떤 안으로 내부를 설득할지 모르겠지만 오신환 의원 본인 입으로 지금 탈당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기류가 보인다고. 예. 어려운 뭐 그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의미였고요. 실제 뭐 탈당을 한다 안 한다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다만 뭐 우리 내부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의 내용을 전달했는데 기동민 의원처럼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또 못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여야 4당의 협상들도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다. 경찰 내부 인사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경찰청장의 인사 문제와 검찰총장의 인사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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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브리핑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북 안동시 풍천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 현장에서 공사 설비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50살 안모 씨 등 3명이 20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능력을 조속히 확보하는 등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차회의 인사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이 되는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긴밀한 한미 정보 공유 체제를 기반으로 대북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 간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국제사회 제재 면제 절차가 마무리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관련해 현재 유관 기관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북측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화상 상봉용 모니터 등 물자 구매를 준비 중이고 10년 넘게 방치된 국내의 13개 화상 상봉장 현장 점검도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개보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 준비 비용으로 월 50만 원 정도의 클린카드 포인트를 최대 6개월간 제공합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존폐를 논의하는 부처 합동협의기구가 출범합니다. 병무청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이번 달 안에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TF 출범은 2018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불거진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에 대한 형평성 시비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9월 병무청 주도로 출범한 TF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국방부 주도로 제도의 폐지 여부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인권위는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법은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낙태를 선택한 여성이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또 낙태죄는 자신의 자녀 수,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벌을 통해 낙태 예방, 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계에선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헌재는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심리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네, 더 뉴스 1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